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사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암호가 풀리자마자 뜬 화면 하나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문자 한 통이 약속을 지키라며 조르듯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8회의 결혼이 종이처럼 찢기는 소리가 귓가에서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남편, 영수와의 결혼은 젊음의 선택이었다기보다 제게 주어진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그는 성실했고, 저는 제 분수를 알았습니다. 딸 수진을 키우느라 바빴고, 친정어머니 병수발을 몇 해 넘게 하면서 제 몸은 항상 겨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사이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늘한 틈이 자라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부 권태기가 스며든 셈이었습니다. 서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품고도 꺼내놓지 못했고, 언제부터인지 밥상머리의 말보다 TV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영수는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창 모임을 다녀오는 길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이 가벼운 비닐봉지처럼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저는 상복깃을 붙잡고 앉았고, 사람들은 차례차례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모든 동정의 눈빛 사이에서 문득 떠오른 것은 억울함도 그리움도 아닌 어딘가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과 제가 서로에게 먼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자각이 느릿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미정이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짧은 재촉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쓰러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통화 기록을 넘기고 사진첩과 메모장을 훑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장소 태그가 붙은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이름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저희 사이에 자라난 틈이 그 이름의 그림자와 딱 맞게 포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흉곽이 모래주머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무거운 돌이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조문을 오더니 남편이 2달 전 추가 보험을 가입했다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득했습니다. 남편이 그 중요한 결정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노여움으로 번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숙 상호가 저를 찾아와 조카들 장례 생각을 해야 한다며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닦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험금 갈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한켠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5 식구가 엮인 소소한 재산 문제가 그토록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돈의 그림자가 슬픔을 얼마나 쉽게 흔들어 놓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고통을 붙잡는 대신 증거를 찾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의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고 서랍 속
낡은 공책 표지를 들췄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복사해 영상 속 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사라졌던 1시간들이 달력의 빈 칸처럼 저를 조롱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밟힌 건 미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제가 알지 못한 또 하나의 삶이 이 집 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밤마다 이불 위를 뒤척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훅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집 부엌 등 아래 서서 저는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그 사람의 실수인지 배신인지보다 제가 살아온 38회의 진짜 모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닦을 때마다 손끝에서 가시가 솟았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제 이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뒤 딸 수진에게도 소식이 닿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쉬자고 했지만 저는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미정이라는 이름을 사람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제 동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직원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또 다른 검색 결과에서는 지역 호스피스 병원의 사회복지사 이름도 같았습니다. 저는 두 군데 전화번호를 받아놓고도 걸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무수한 단어들이 곤죽처럼 얽혔습니다. 그날 밤 새벽녘 남편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우편물 사이에 얇은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원 후원금 납부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휴대전화에서 미정이라는 이름과 문자를 주고받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원을 찾아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시숙 상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보험금 정리를 협의하자며 기한을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등을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에 몸을 맡긴 채 끝끝내 침묵했습니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을 보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스로에게 몰래 맹세했습니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사실을 가진 채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오해했다면 그 오해의 무게를 제 평생 등에 지고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조사처럼 변했습니다. 병원의 행정실, 회사 동료들의 입모양,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풍경처럼 스쳐 지나갔던 정류장의 CCTV까지 저는 눈앞의 작은 점들을 하나로 잊고자 애썼습니다. 딸 수지는 처음엔 제가 무언가에 홀린 듯 보였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보다는 사실의 단단함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받은 문서 중 건강검진 기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기검진을 2차례나 건너뛴 사람이 왜 지난 봄 갑자기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의아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바로 그 호스피스 병원과 연계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작은 알약처럼 연달아 삼켜졌습니다. 보험금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숙은
가족회의를 운운했고 시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운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카의 학원비, 막내의 등록금, 각자의 필요와 사정이 마치 서술형 문제처럼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의 무게를 포개놓고 제 감정과 분리시키려 애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무작정 미안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보험을 들었고 왜 저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를 알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갑다 말했겠지만 제겐 그것이 최소한의 자존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등에 작은 떨림이 떠다녔습니다. 안내 문구들, 하얀 복도, 자주 울리는 호출음, 휠체어의 바퀴 소리, 그리고 저 멀리 벽걸이 시계의 분침이 무정하게 움직이는 모양이 제 눈에 사무쳤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후원 관련 문의를 하던 중 저는 미정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그 이름의 직함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지가 간질거렸고 등줄기가 찬물에 담긴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는 섣불리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해일 가능성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상상력이 너무 빨리 잔혹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메모장 백업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동기화된 파일 목록 사이에서 무심코 손가락이 멈춘 곳에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머리끝에서 박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딸 수진이 잠들자 마루바닥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장황한 자기 연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단락뿐이었지만 한 줄 한 줄이 제게는 낙뢰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혼자 들었던 날의 공포를 적어 두었습니다. 제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친정을 돌보느라 이미 지쳐 보였고 자신마저 무게가 된다면 제가 무너질까 두려웠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부부 권태기 속에서 서로를 놓아버렸던 지난 해들을 떠올리며 제 등을 쓰다듬지 못했던 날들의 무책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만난 한 아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백혈병과 싸우는 고등학생 아이가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시간을 정리하고 남긴 것들로 제가 안전해지기를 바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문장들 사이로 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제 목을 졸랐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남편은 메모에서 그 이름을 한 번 언급했습니다. 병원에서 연결해준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저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려 했고 남편은
미루고 미루다 쓰러졌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이 모여 한 덩어리가 되어 제 가슴 안쪽에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에 이름을 얘기하고 해당 부서를 찾으며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종이처럼 하얀 벽과 환한 조명이 제 그림자를 얇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상담실 문은 가벼워 보였지만 제겐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마음속의 의심과 원망을 잠시 문 밖에 걸어두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그동안 제 머리로 지어 올린 음모보다 더 낫든 못하든 제가 이제는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비로소 반전을 마주했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의 주인은 남편이 후원하던 아이와 저를 연결하려 했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받았던 날은 그 아이가 퇴원을 준비하며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던 날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문구는 남편이 약속한 상담 일정을 지키라는 안내였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끝내 이루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추가 보험 가입은 저를 수혜자로 하되 일부를 지정 기탁 형태로 아이의 장학금과 병원의 소아 완화 의료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며 사회복지사와 보험 설계사 사이에서 논의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게 말하기 전 저를 납득시키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준비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보험 관련 문서에 초안과 장학기금 계획서, 그리고 상담 기록 요약본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숫자들이 울음으로 바뀌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상담실의 공기가 제 등줄기 사이로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가능성들에 눈을 감고 가장 나쁜 상상을 선명하게 키워왔다는 자각을 마주했습니다. 적막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이름이 사실은 누군가의 삶을 붙드는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은 저를 벌주려는 유서가 아니라 놓친 말들을 힘겹게 주워 담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가 써 내려간 뒤늦은 참회는 제 억울함과 분노를 반으로 잘라내는 서늘한 칼이었습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드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갈등은 여전히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숙 상호는 계획서를 들이밀어도 믿지 못하겠다는 낯빛을 했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척들은 각자의 상식으로 저를 재단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 사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도 모든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몫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남편이 의논하던 기부처에 지정 기탁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의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남겼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저의 판단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결정을 내리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흔들렸지만 아이는 끝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부엌 식탁 한 구석에 남편의 메모를 놓아두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 앞을 지나다니며 잠깐씩 멈춰서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읽을수록 단순해졌고 단순해질수록 제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는 아이의 소식이 한 차례 더 전해졌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영수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떠났다는 사실이 저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희망 속에서 이어진다는 말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작업복을 정리하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호텔 카드키처럼 생긴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증거라도 나온 듯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본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라운지 카드였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잠시 쉬는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한 장이 제 오해의 마지막 잠불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늦은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저희 부부 권태기는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방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고 남편은 자신의 두려움을 숨겼습니다. 침묵이 쌓이면 무너질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침묵 위에 하루씩 얹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고백을 읽으며 저는 허공에 매달려 있던 지난 시간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누추한 집념과 작은 사랑, 비겁한 망설임과 소심한 용기가 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제 손은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오해와 마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기부를 명분으로 보험금을 사적으로 지키려 한다고 수군거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편이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며 저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삶의 진실은 한 번의 설명으로 모두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자의 회의와 각자의 신념이 서로 부딪히며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 부스러기를 쓸어 모으는 일은 결국 당사자의 몫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몫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적겠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 손에 남았던 문자 한 통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로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그 말은 저와 남편이 서로에게 끝내 하지 못한 약속들을 향한 독촉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뒤늦은 참회를 혼자서만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참회를 행동으로 바꿨고 작은 방식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정리해둔 서류철 사이사이에 남편의 메모를 끼워 넣어 가끔씩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듯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의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엔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벽을 허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 삶의 방을 다시 꾸밀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겁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고백 앞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놓아주시겠습니까?